선덕여왕 즉위 11년 대장군 윤충을 앞세운 백제군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대야성의 성주인 김품석과 그 일가를 모두 몰살시켰다.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로서 그 비보를 전해 들은 김춘추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가슴살을 한 점 한 점 저며내는 듯이 고통스러웠다. 하룻밤을 꼬박 눕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피눈물을 쏟으며 보낸 김춘추는 사사로운 자신의 슬픔보다는 나라의 위기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항공하여 선덕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미 대야성의 함락을 보고받은 선덕여왕은 하루 사이에 반쪽이 된 김춘추의 얼굴을 마주대하니 애처로운 마음만 들 뿐 쉽사리 위로의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선덕여왕이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해 눈가에 갠 눈물만 소리 없이 훔치고 있는데 김춘추의 굵은 목소리가 내전에 울려 퍼졌다. 폐하, 소신의 사위인 김품석이 불충하여 대야성이 함락되었으니 그 죄를 대신 물어 소신을 죽여주옵소서.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이요? 과인의 덕이 부족하여 경이 참척의 변을 당하게 되었으니 모두가 나의 허물인가 하여 경이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려. 선덕여왕의 따스한 위로의 말에 김춘추는 다시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슬픔을 삼켰다. 폐하, 소신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고구려에 가서 구원병을 청하여 함락된 대야성을 도로 찾는 것이오니 부디 소신을 고구려에 보내주옵소서. 김춘추의 말에 선덕여왕은 위태로운 사직을 보존하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을 백제군으로부터 구하려면 김춘추의 말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경이 말이 옳소. 뜻대로 하도록 하오. 김춘추는 내전을 물러나와 김유신을 만났다. 수심에 가득 쌓이기는 김유신의 얼굴도 마찬가지였다. 김춘추가 김유신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장군, 나는 이 길로 집으로 돌아가 짐을 꾸려 고구려로 갈 것이오. 내가 없는 동안 여왕 폐하를 잘 보필하고 전란의 공포에 휩싸인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오. 김춘추의 말에 김유신은 마주 잡은 두 손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대답했다. 그런 걱정은 마시오. 나는 오로지 공의 안부가 걱정될 뿐이오. 내 공에게 장부로서 맹세하거늘 만약 공이 고구려에 갔다가 60일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칠 것이오. 고맙소, 장군. 비록 늙은 육신이긴 하나 이 한 몸을 바쳐서라도 나는 기필코 사직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구할 것이오. 부디 몸조심하시오. 두 손을 굳게 잡은 두 사람은 서로 당부의 말과 안부를 기원하며 다시 만날 것을 굳게 약속했다. 고구려를 향해 출발한 김춘추는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인 벌매현에 도착하여 하룻밤 행장을 풀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 김춘추 앞에 청포 300피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공께서 나라를 위해 먼 길을 떠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져왔습니다. 약소하나마 부디 사양치 마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추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가져온 청포 300피를 받아 넣었다. 나라를 생각하는 백성들의 충정이 새삼 갸륵하고 감격스러웠다. 다음 날 드디어 국경을 넘어 고구려 땅에 당도한 김춘추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궐로 들어가 고구려 국왕인 보장왕을 아련했다. 김춘추는 자국인 신라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보장왕에게 원병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장왕은 일단 김춘추를 객사에 머무르게 한 뒤 주연을 베풀어 위로하고 여독을 풀도록 며칠 쉬게 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춘추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원병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날 저녁 신하들 가운데 보장왕이 가장 신임하고 아끼는 선도회라는 자가 왕을 찾아와 뵙기를 청했다. 폐하, 소신이 폐하를 뵙고자 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소신의 뜻을 폐하께 아뢰고자 함이옵니다. 원병을 요청해온 김춘추라는 자는 신라뿐만 아니라 당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로서 외교술에 능하고 언변이 능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선도회의 말에 보장왕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그런 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원병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 다른 뜻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소신의 생각으로는 필시 우리 고구려의 국력을 저울질하고 정세를 염탐하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그 자를 죽여 후환을 없애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옵니다. 보장왕은 선도회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무슨 구실로 김춘추를 죽인단 말인가? 구실은 이미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신라 땅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마목현과 중령은 우리 고구려 땅이옵니다. 그러니 내일 김춘추를 불러 그 땅을 돌려준다는 확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영토 문제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혼자 사사로이 결정할 일이 못 되므로 김춘추는 분명 귀국한 연후 왕과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를 구실 삼아 김춘추를 죽이시면 될 것이옵니다. 선도회의 말을 모두 들은 보장왕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하사했다. 다음날 보장왕은 김춘추를 불러 간밤에 선도회가 시킨 대로 했다. 결국 선도회의 계략에 말려든 김춘추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이다. 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나도록 보장왕이 자신을 방면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김춘추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난국을 극복하고 고국인 신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김유신과 약속한 귀원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만약 일이 그렇게 된다면 신라로서는 대야성을 함락한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도 일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니 그 폐해가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까닭이었다. 여러 날 생각에 잠겨있던 김춘추는 보장왕이 신하들 가운데 제일 신임하고 총애하는 선도회의 얼굴을 떠올렸다. 선도회는 욕심이 많고 음험한 인물이라는 평판이 자자했지만 지금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계책을 세웠다. 밤이 깊어 주위가 조용해지자 김춘추는 은밀하게 옥문을 지키는 늙은 옥사쟁이를 불렀다. 이보시오. 이리 좀 와보오. 무슨 일이요? 한낱 옥사쟁이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김춘추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지라 늙은 옥사쟁이는 순순히 김춘추의 부름에 응했다. 여기에 갇힌 이상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는 몸이요. 일국의 재상이면 무엇하고 그깟 부귀 영화가 다 무슨 소용있겠소? 오히려 옥문을 지키며 천명을 누리는 덱이 부럽기만 하구려. 김춘추는 그렇게 탄식하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늙은 옥사쟁이는 지체 높은 김춘추가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말에 황공한 마음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대인? 저같이 미천한 옥사쟁이 늙은이가 부러우시다니. 아니요. 나는 정말 덱이 부럽기만 하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춘추가 맞받았다. 늙은 옥사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이제 곧 나는 사지에 갈 몸. 그 전에 꼭 한 가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 덱한테 부탁을 좀 할까 해서 이리 불렀소. 들어줄 수 있겠소? 김춘추의 말에 늙은 옥사쟁이는 허리를 숙여 김춘추에게 귀를 가까이 갖다 댔다. 내가 묵던 객사에 가면 청포 300필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시켜 그것을 선도의 어른댁에 좀 전해주시오. 그리고 약간의 금덩이도 있으니 그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가지시오. 늙은 옥사쟁이는 고개를 끄덕이곤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는 김춘추의 얼굴에 오랜만에 흡족한 미소가 떠올랐다. 선도회가 하인으로 하여금 술상까지 받쳐들고 옥에 갇힌 김춘추를 직접 찾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옥문을 열고 들어온 선도회는 김춘추와 술상을 마주하고 하인을 비롯한 모든 옥사쟁이들을 멀리 물러나 있도록 명했다. 선도회가 김춘추의 술잔에 먼저 술을 따랐고 이어 김춘추도 선도회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렇게 술이 몇 순배 돌아 얼큰하게 취기가 오르자 선도회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낯선 땅에서 고생이 많으시오, 김공. 내가 오늘 이렇게 공을 찾은 것은
한 가지 들려줄 얘기가 있어서요. 공께서도 이미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구토설화를 아시오? 김춘추는 아무런 대답 없이 선도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동해 용왕이 병이 들어 백방으로 약을 구하다가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만 효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북으로 하여금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오게 했어. 거북의 꿰매 빠져 용궁으로 간 토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기지를 부려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김공, 그 토끼의 기지가 놀랍지 않소? 얘기를 마친 선도회는 한참 동안 김춘추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더니 하인을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한숨도 자지 않고 자리에 앉아 밤을 지샌 김춘추는 날이 밝자 보장왕 뵙기를 청했다. 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김춘추는 고개를 숙이고 큰 소리로 말했다. 폐하, 소신의 생각이 짧아 심려를 끼쳐드린 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폐하의 말씀대로 마목현과 중령은 고구려 땅이 오니 신이 신라에 돌아가는 즉시 왕께 간언하여 그 땅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추의 말에 보장왕은 크게 기뻐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도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보장왕은 김춘추를 다시 예전처럼 사신으로 예우하고 많은 예물을 하사하여 신라로 돌려보냈다. 고구려에 간 김춘추가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신라에 돌아오지 않자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쳐들어가려 했던 김유신은 김춘추의 귀환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구토설화가 김춘추의 목숨을 살린 것은 물론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었다.